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기업들, 뉴욕타임즈가 기업들의 본국 귀환을 얘기하는 리쇼어링을 또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정상화는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은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정상화라는 거는 이제는 과거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인건비가 싼 데다 지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쭉 이 경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장들 가동이 중단되고 물류의 차질을 빚으면서 이제는 그래갖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소비지 가까운데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네.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이 리쇼어링을 갖다가 장려를 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리쇼어링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기업들을 꼽을 수 근데 뭐 있을까요? 우리가 대충 아는 사례라서 이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너럴 모터스가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한 것. 그리고 또 외국 기업 중에서는 우리 삼성전자의 예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파운드리를 짓는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도요타가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뭐 대충 다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1980년대 그러니까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700만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근데 어, 이게 2010년에 1,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 가지고 1,25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가 리쇼링하고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 제너럴 모터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삼성전자, 도요타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닌 기업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쇼링을 두고도 좀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리쇼링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인가 하면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항공 내지는 제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생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판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쇼링이 가능할 거다. 근데 과연 의류나 가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동화가 어렵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런 경우에 과연 리쇼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비관적인 지적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0불을 훨씬 넘었다 뭐 최저임금이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 2불 50센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의 격차를 과연 극복할 만한 그런 어떤 다른 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쇼링이 좀 한정적일 거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또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첨단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반적인 제조업들도 좀 돌아와야 된다.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네네. 그랬고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 아메리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했는데 이번에 그 뉴욕 타임스가 기사를 실으면서 예를 든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아메리카니트라는 의류 업체인데 네. 면화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품까지 모두 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어. 업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참 보기 드문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근로자가 65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0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꼭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타겟을 어디다 두느냐 좀 비싼 제품에 둔다든지 하면 충분히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리쇼링이 안 된다면은 니어쇼링 그러니까 네. 미국에 가까운 멕시코 같은 데다가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일단 해상 물류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말하자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갖다 관할할 수가 있고 이런 네. 측면에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리쇼링보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체들은 리쇼링보다는 니어쇼링에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리쇼어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관련된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이슈 하면 또 바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들일 텐데요. 인력 쟁탈전이 만만치 않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내지는 지금 메타버스에 발을 딛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큰 그림은 뭔가 하면은 메타버스가 결국은 차세대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세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들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전문 인력입니다. 이 인력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인력을 보강을 해서 말하자면 메타버스에 선점하느냐 이 문제인데 미국의 구인 구직 사이트 중에 인디드라는 데가 있다 그러거든요. 네. 여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구인 광고가 나간 게 네.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비교해서 10배가 늘어났더라 이렇게 그런가요?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전문 인력들은 우리가 다 할 만한 업체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스타트업에 있기도 하지만은 네. 애플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고 메타에 있고 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인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인력 쟁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스까지 이제 이런 인력 쟁탈전 사실상 계속해서 늘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이미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뭐 기사로까지 다뤘다라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단계에 네,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력 쟁탈전의 중심에는 메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갖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면서 네. 메타버스로 가겠다라는 지금 말하자면 메타버스의 사활을 건 업체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애플에서 아마 한 100명 정도의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AR을 담당하는 직원들 중에 한 100명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중에 40명 정도가 네. 메타로 옮겼더라. 오. 그리고 그중에는 팀장급까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 유럽 지역에서도 메타버스 전문 인력을 10,000명을 뽑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쪽으로 좀 전공하신 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인력을 뺏기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 업체들이 이 헤드셋의 그 개발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게 인력을 뺏기고 나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자사의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는 최대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주겠다라고 해서 유인책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메타 쪽에 있는 다른 핵심 인력을 갖다가 오히려 역으로 스카우트해서 다시, 그런 네.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네. 어떤 쪽으로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게 메타버스가 차세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문제로 아마 이 회사들이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걸 보면은 헤드셋 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헤드셋이 우리 VR 헤드셋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써본 사람들도 있고 VR을 해봤지만은 그렇죠. 네. 이게 메타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 세계를 더딥히는 그러니까 일종의 AR 내지는 혼합 증강 현실이라는 XR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인력들을 갖다가 두고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에 이 AR을 구현할 수 있는 홀로렌즈를 개발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인력 쟁탈전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에 관련된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 몸값은 무조건 2배로 뛴다 그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또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들 이야기 말씀 좀 나눠봤는데 이런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좀 이제 주목을 계속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원년이 되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그 XR 기기를 갖다가 XR 헤드셋을 금년 안에 내놓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이 기업들이 워낙 인력을 갖다가 진공소재기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디어나 뭐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이 설립자가 기술자를 모아가지고 이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술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전부 빅테크 쪽으로 휩쓸려 가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뭔가 자사주도 스탁옵션도 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 그래도 네. 이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미국 내에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인력들도 상당히 지금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메타버스 개발하는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인력 수급이 어떤지는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의 후배들도 굉장히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네네. 좀 이제 진출하려고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개발자들 모시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고요. 현재는 콘텐츠 싸움이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기기, 네. 그러니까 헤드셋 이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또 그쪽 분야 관련해서 또 관심을 또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바로 중국 소식입니다. 네, 중국의 고강도 방역 대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한 지 꽤 됐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여전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 아무래도 실제로 또 생산 차질을 빚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네, 그 생산 차질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네. 이게 과연 중국만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나아갈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 텐진, 그렇죠. 제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시 자체를 갖다 봉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텐진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아는 잘 아시지만 우리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닝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이런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말하자면은 공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나이키, 아디다스, 유니클로 여러분들 셋 중에 하나는 꼭 가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공장이 좀 멈춰서는 것도 문제지만은 실제로 또 물류 차질도 굉장히 문제죠.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든가 하는 이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저렇게 심하게 한다면은 네. 뭐를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링보 컨테이너 터미널이 지난해 8월에 감염자가 한 명이 딱 나오니까 2주 동안 멈춰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런 사태가 또 빚어진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 닝보 컨테이너 터미널이 일주일만 멈추게 되면은 40억 달러의 무역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닝보항에서만 차질이 아니고 우리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컨테이너선이라는 게 닝보항에서 싣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또 싣고 딴 데로 가고 그렇죠. 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적체가 생기면은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줄줄이, 확산되는 네, 그런 나비효과죠.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만약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이 된다면은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물류에 관한 문제도 좀 위기가 되고 있지만 그 밖에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부동산 이슈도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응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달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갖다 좀 완화해주고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이 대출 규제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을 갖다가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이 위안화 채권은 어떻다 손치더라도 달러 채권에 대해서 계속 막아오다가 결국 헝다도 그렇고 달러 채권에
디폴트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는 국외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만기가 도래하는 달러 채권에 리볼빙이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 자금이 막혀도 괜찮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던 스마오라는 기업이 있었죠. 네. 위안화 채권에 디폴트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갚아야 되는 달러 채권이 3억 7,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다라는 네.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 문제는 곧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중국의 춘제. 그러니까 아. 이 춘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체불된 임금을 갖다가 갚아라, 지급을 네.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달러 채권이라든지 위안화 채권이라든지 체불된 임금 이걸 다 합치면은 이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번 달에 조달해야 될 자금이 얼마인가 하면 1,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3조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과연 별 큰 문제 없이 넘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큰 단위여서 그게 솔직히 와닿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243조라는 금액을 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중국 부동산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좀 간략하게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 좀 그렇습니다. 짚어주실까요? 우리 네. 앞에 그 국제무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연결이 되기 연결이 때문입니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개월 차이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13.5였다가 11월 달에 12.9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난달에 10.3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은 11.1점 생각을 했는데 10.3을 기록을 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 걸 놓고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력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제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 거 아니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가요? 어느 쪽이 네. 됐든 간에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금년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영구집권을 그렇죠. 앞두고 시장을 갖다 좀 붐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 있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물가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긴다. 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